동물 농장, 1984 등의 작품으로 20세기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된 조지 오웰. 하지만 그의 개인사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사랑 강간, 식민지 여성 성매매, 아내 절친과의 불륜까지 문란한 사생활의 총집합이죠. 조지 오웰은 여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하나는 그들이 엄청나게 더럽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욕이 개걸스럽다는 것이다. All writers are vain, selfish, and lazy. 조지 오웰의 끔찍한 기행은 유년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렸을 때 그가 여자의 관심을 끄는 방법은 물구나무를 서는 것이었는데요. 동네 친구 제신다 버디킴이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면 똑바로 서 있는 것보다 거꾸로 서 있는 게 남들의 이목을 더 끌 수 있어 답했죠.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슬픈 고백이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어떤 여성도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는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독한 악취가 나고 얼굴도 못생겼으며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라 자책했죠. 그래서 여자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기 위해 별의별 기행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 제신타의 눈에 오웰은 그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고 얼굴도 잘생기진 않았지만 귀여운 편이었죠. 게다가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11살에 쓴 시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죠. 오웰은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힘든 전쟁을 주제로 운율을 완벽히 맞춘 시를 써냈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제신타는 오웰을 좋아했죠. 오웰은 첫사랑 제신타와도 문학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조지 오웰을 대표하는 소설 1984의 초기 아이디어를 제신타와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몇 년 뒤 제신타는 오웰을 만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얼마 후 그가 멋대로 친구의 선을 넘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1921년 어느 여름, 오웰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이 시기에 오웰과 제신타는 동네 친구에서 손을 잡는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오웰은 들끓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길거리에서 제신타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당황하고 겁이 났던 제신타는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거부했고 오웰을 발로 걷어찼죠. 그러나 키 150cm 초반의 제신타가 190cm 가까운 거구의 오웰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신타는 옷이 찢기고 엉덩이에 멍까지 든 뒤에야 겨우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신타는 오웰과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더 충격적인 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제신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신타는 딸을 낳았지만 사생아였기에 당당히 키울 수 없었고 불임이던 이모에게 딸을 입양시켰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책하며 6개월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자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오웰은 제신타가 잘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오웰은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오웰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이다는 아들 교육을 위해 세인트 사이프리안 스쿨이라는 상류층 기숙학교에 그를 보냈죠. 오웰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주변은 부유한 학생들 뿐이었고 그는 친구들이 가난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오웰은 기숙학교란 돈 많고 허영심 가득한 학교에 더 많은 돈과 더 큰 허영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똑똑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으려고 학교에 개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다 오웰은 자신과 정반대 성격의 시릴 코널리를 만나게 됩니다. 시릴은 상류 가문 출신이었지만 아버지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며 집안이 기울어 그 역시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죠. 하지만 시릴은 자신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가정 형편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도 시릴을 예뻐했죠. 의외로 정반대였던 시릴과 오웰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시릴은 오웰을 보며 성격은 다소 좋지 않아도 머리는 좋은 녀석이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둘은 하루 종일 붙어다니며 문학에 대해 토론했고 그 결과 각종 문학대회를 휩쓸게 됩니다. 시릴이 영국 역사 논술대회에서 1등을 하면 오웰이 2등을 했고 시릴이 영미 문학상을 수상하면 오웰이 고정문학상을 받는 시기였죠. 하지만 제신타와의 이별 이후 그는 더 이상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고 얼마 뒤 돈을 벌기 위해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영국 제국의 경찰이 되었죠. 그리고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로 부인받아 혼자 떠나버렸습니다. 내성적인 오웰은 낯선 땅에서 쉽사리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로 안정적인 월급은 벌 수 있었지만 현지인들에게 그는 침략자에 불과했기에 오웰이 지나가면 뒤에서 욕을 하기 일쑤였죠. 그는 나름대로 미얀마에 녹아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문신이 총과 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오웰도 이 미신에 따라 문신을 새겼죠. 또 코수염 모양도 유행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칫솔모처럼 빽빽한 모양이었지만 영국 장교들에게 유행하던 연필로 그린 듯한 얇은 코수염으로 바꿔버렸죠. 미얀마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오웰의 가슴은 점차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지식인이었던 오웰은 영국의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미얀마 노동자 위에 군림할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살아가기에는 숨막히는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며 시대상을 강하게 비난했죠. 하지만 오웰은 사회를 욕하면서도 막상 본인 삶에 있어서는 식민주의를 이용했습니다. 책 조지 오웰 뒤에서에 따르면 그는 권력을 이용해 현지 미얀마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즐겼다고 합니다. 미얀마에는 가난한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있었는데 오웰은 그것도 거리낌 없이 이용했다고 하죠. 심지어 그는 그
경험에 감명받아 시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난 말했어. 은하 20잎을 줄 테니 아가씨 나랑 같이 자자. 소녀는 나를 보았지. 너무도 순수하고 너무도 슬프고 살아있는 것 중에 가장 사랑스러웠어. 그러고는 그 어리고 혀짧은 목소리로 25잎을 불렀지. 타국에서 문란했던 생활도 잠시 오웰은 병으로 쓰러져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오웰은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경찰로 사는 게 만족스러운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니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라는 목소리가 울려왔죠. 이후 오웰은 경찰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다시 머물며 오웰은 오랜만에 첫사랑 제신타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받아준다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신타는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상처받은 오웰은 다른 여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같은 동네에 살던 도로시 로저스였습니다. 오웰은 거의 스토킹하듯 그녀를 쫓아다녔지만 도로시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약혼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그를 쫓아냈죠. 두 번째 타겟은 친구의 여자친구 엘리너 자크였습니다. 둘은 친구 몰래 숲속에서 성관계를 여러 번 나눴지만 엘리너는 오웰의 성격이 너무 냉소적이라 그와 결혼은 싫다고 했죠. 한편 글 쓰는 것도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웰은 가족 지인이자 시인이었던 루스 피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루스는 아무 이야기나 쓰지 말고 네가 진짜 아는 것을 써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말에 오웰은 감명을 받아 평소 관심있던 가난과 계급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을 제대로 느껴보고자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로 가서 노숙자처럼 입고 생활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집필했죠. 이후 오웰은 프랑스 파리로 옮겨 작가의 길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생활은 최악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그는 또다시 병으로 쓰러져 호생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병원은 치료비가 무료인 대신 의대생들이 실습을 하는 공간이었죠. 오웰은 이 병원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도둑이 그의 집을 털어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 것이었죠. 오웰은 도둑이 누구인지 숨겼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도둑은 거리의 매춘부 수잔이었습니다. 오웰은 수잔을 자기 호텔방에 머무르게 했었는데 이 여자가 오웰이 없는 틈을 타 현금을 모두 훔쳐간 것이었죠. 오웰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고급 호텔에서 접시 닦기로 일했습니다. 그래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오웰은 파리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가족이 있는 영국으로 돌아왔죠. 이번에 오웰은 브렌다 세겔드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브렌다는 오웰과 육체적인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오웰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고 자신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든다며 마음을 닫아버렸죠. 사랑에 실패한 오웰은 돈이라도 벌기 위해 남자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오한으로 시작해 폐렴으로 번지며 생명이 위태로워졌고 결국 교사 생활도 그만두게 되죠.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뿐이었습니다. 오웰은 다행히 친구가 운영하는 서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삶은 유명 작가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웰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줄 여자 아일린을 만나게 되죠. 아일린과 조지 오웰은 한 파티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습니다. 오웰은 아일린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양이상 얼굴에 똑똑하면서도 대화가 잘 통했죠. 몇 주 뒤 가난했던 오웰은 슈퍼마켓에서 기성품 반지를 사 아일린에게 고백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오웰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되려고 대학도 진학하지 않은 고졸이었는데 갑자기 길을 틀어 작가에 도전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아 매우 가난했죠.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서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고 몇 달 동안 요양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아일린은 고학력자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심리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죠. 아일린은 남자친구 오웰을 위해 공부까지 포기했습니다. 오웰이 손이 많이 가는 남자였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그는 담배꽁초 하나도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변기가 역류해 화장실 안에 오물이 넘쳐 흘러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남자였고 아일린이 대신 해결해야 했죠. 아일린의 절친 리디아는 도저히 아일린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일푼의 무명작가, 존먼 것 같은 외모에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 평하며 내 똑똑한 친구가 너무 아깝다고 했죠. 리디아는 아일린에게 대체 왜 오웰과 결혼하려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일린은 30살이 되면 첫 번째로 청혼하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올해가 딱 30이네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1936년 6월 9일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시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일린은 신혼 초부터 남편 오웰이 글쓰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아일린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남편 조지 오웰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죠. 그녀는 남편을 응원했고 그의 글을 타자로 모두 옮겨주며 가끔은 더 좋은 표현으로 바꿔주기도 했는데요. 오웰은 친구들에게 나보다 아일린이 작가가 될 수도 있었다
만들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각에서는 흑백처럼 단조롭던 오웰의 글이 아일린을 거쳐 생동감 있는 컬러의 글이 되었다고도 했죠. 아일린은 남편 오웰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만 막상 오웰은 아내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아내가 자신을 배려해준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글을 쓴다며 혼자 위층으로 올라가 버리기 일쑤였고 아내가 시골일을 전부 떠안도록 내버려뒀죠. 그러더니 결혼한 지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때 오웰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스페인은 공화 진영과 반란 진영이 갈라져 싸우고 있었습니다. 공화 진영은 스페인 대통령 아사냐를 주축으로 노동자들이 군대를 꾸렸고 반란 진영은 쿠데타를 일으킨 프랑코 장군을 중심으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고 있었죠. 이에 세계 각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독재 정권이 세력을 키우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스페인 내전에 참가했습니다. 조지 오웰도 그들 중 한 명이었죠. 오웰은 슬퍼하는 아내에게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벼우사리 아래 키스해주는 전통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스페인으로 떠났죠. 하지만 막상 전쟁은 그의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오웰은 전쟁의 엄청난 공포에 압도당했습니다. 참가하기 전엔 총알이 날아와도 절대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막상 총성이 들리자 오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총격전이 없을 때에는 추위와 배설물, 쥐와 이가 들끓는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공화 진영 내부에서도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오웰은 사회적 평등을 추구했는데 막상 평등을 외치던 스탈린이 말로는 사회적 계급을 없앤다 하면서도 내부에서 또 다른 독재자로 군림했고 공화 진영 내 반대 세력을 죽이려 들었죠. 오웰은 이때 느꼈던 기묘한 현실을 훗날 동물농장에 녹여냈습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몰아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막상 인간들이 사라지니 돼지가 점차 인간처럼 변하며 또 다시 다른 동물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우화는 스탈린의 부패와 독재를 빗댄 것이었죠. 한편 영국에 있던 아일린은 남편을 전쟁터에 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스페인으로 넘어가 독립노동당의 비서가 되었죠. 조지 오웰은 아내의 헌신 덕분에 목숨까지 구하게 됩니다. 전쟁 중 그는 파시스트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 순간 떠오른 건 아내 아일린이었습니다. 간신히 동료에게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아일린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요. 마지막 말을 남겼죠. 처음에 오웰은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내가 죽어야 하지?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상이 나랑 이렇게 잘 맞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오웰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일린이 소식을 듣고 뛰어와 그를 바르셀로나 근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덕분에 오웰은 무사히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죠. 아일린은 남편을 잃을 뻔한 경험 이후 평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전쟁은 평소에는 온전하고 지적인 사람들에게도 끔찍한 짓을 해요. 그 어떤 사람도 이성적인 건 둘째치고 정직할 수도 없는 것이 전쟁이에요. 이후 오웰 부부는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오웰의 몸 상태는 또다시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도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와 결국 켄트의 요양원으로 옮겨졌죠. 아일린은 2주에 한 번이면 꼭 남편을 보러 5시간 기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몸 상태를 살피고 2주 동안 쌓인 원고를 챙겨 집으로 돌아와 타이핑과 가사 일을 해냈죠. 아일린은 점점 지쳐갔고 몸은 비쩍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건강 이상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한편 조지 오웰이 요양원에 있던 시절 아내의 절친 리디아가 방문했습니다. 이때 오웰은 믿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리디아에게 산책을 하러 나가자더니 갑자기 공원에서 억지로 끌어안고 그녀의 입술을 빼앗으려 했죠. 리디아는 고민했습니다. 오웰에게 남성적으로 끌리진 않았지만 외로움에 굶주린 병든 남자라는 점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실 오웰은 예전부터 리디아에게 찝쩍거렸습니다. 당신의 벗은 몸을 보는 건 엄청난 특권일 거야.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책 조지 오웰 뒤에서에 따르면 리디아는 만약 키스 한 번으로 오웰이 몇 분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굳이 밀어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 결국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오웰은 리디아와 관계를 나누려고 애썼지만 리디아는 친구 아일린을 배신할 수 없어 일부러 바쁜 척하며 거리를 뒀죠. 그럼에도 리디아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일린이 갑자기 리디아를 찾아와 우리 부부관계가 한 여자 때문에 틀어졌다며 화를 냈습니다. 리디아는 혹시 나 때문인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일린이 의심하는 여자는 리디아가 아니었습니다. 오웰이 결혼 전 한 학교 선생을 만났는데 그녀와 사귈 때 성관계를 못해서 아직 집착하는 것 같다고 했죠. 리디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아일린의 오빠 로런스는 곧바로 입대했고 오웰 역시 전쟁에 나가고 싶었지만 건강 문제로 오히려 군대에서 거부당했죠. 이 시기에 아일린은 정보부 검열과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부부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여전히 성공하지 못한 작가였던 오웰은 어린 시절부터 문학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 시릴이 창간한 잡지 호라이즌에
가끔씩 글을 기고해 겨우 돈을 벌었죠. 부부는 전쟁 중에서도 소소한 평화를 누리려 했지만 이들의 계획은 산산이 깨지고 맙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몇 달 뒤 아일린의 오빠 로런스가 전사해 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아일린은 모든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얼굴과 몸에 살이 빠져 홀쭉해졌고 머리는 빗지 않아 부스스했죠. 오웰은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죠. 오웰은 우울한 아내 곁에서 같이 우울해하기보다 혼자라도 삶의 즐거움을 찾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다름 아닌 새로운 여자와의 관계였죠. 처남의 부고가 실린 바로 그날 오웰은 브렌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브렌다는 오웰이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결국 헤어진 여자였는데 아일린이 끊임없이 의심하던 바로 그 상대였죠. 오웰은 이번에도 관계를 구걸했습니다.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 안타깝다며 아내 아일린도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에 찬성한다는 식의 편지를 보냈죠. 하지만 책 조지 오웰 뒤에서의 작가는 아일린이 진심으로 남편의 불륜을 원했을 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도 남편이 브렌다를 그리워하니 그럴 거면 그냥 그 여자랑 1년에 2번씩 잠자고 오세요. 짜증을 터뜨린 것뿐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오웰의 간절한 편지에도 브렌다는 죽을 때까지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웰이 공정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는 공정심이 꽤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웰은 중년의 나이에 트리뷴 잡지의 편집자로 일했는데 원고를 거절해야 할 때마다 상처받을 작가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돌려보내는 원고에 자신의 돈을 몰래 끼워 넣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기도 했죠. 그렇지만 아내에게는 그 동정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리뷴 사내에서도 비서 셀리 맥큐언과 연애를 시작해 아일린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아일린은 남편의 계속되는 불륜에 그를 떠나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오웰은 말다툼 끝에 집을 뛰쳐나갔고 리디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리디아는 오웰이 아내의 심정을 묻고 싶어서 찾아온 줄 알았지만 그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는 리디아의 침대에 기어올랐고 리디아는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그를 밀어내야 했죠. 한편 아일린은 자신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암에 걸려 있었지만 그 당시 의사들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죠. 이것도 모르고 아일린은 식품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배급 식량으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조리법을 시험해보고 라디오 대본을 작성하는 일이었죠. 글 쓰는 것을 좋아했던 아일린은 굉장히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오웰에게 생계는 자신이 책임질 테니 돈을 벌기 위해 기사를 쓰는 것을 줄이고 책 집필에 집중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오웰은 그 말에 따라 동물농장을 쓰기 시작했죠. 아일린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면 오웰은 그날 쓴 원고를 읽어주었고 둘은 소설을 함께 살펴보며 웃었습니다. 아일린은 소설 속 대사와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애초에 동물농장 자체도 아일린의 아이디어였는데 원래 오웰은 스탈린과 전체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설명문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일린은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우화 형식으로 풀어보라고 했고 그게 동물농장으로 이어졌죠. 친구 리디아는 아일린 덕분에 동물농장이 세상에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막상 아일린은 남편을 도왔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의 명예와 권위를 깎아내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동물농장을 완성한 뒤 오웰과 아일린은 리차드라는 아이도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일린의 몸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죠. 얼마 뒤 오웰은 기사를 쓰러 유럽으로 떠났고 아일린은 혼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고 아일린은 자신에게 돈을 쓰는 걸 사치라 여겼습니다. 난 그만한 비용을 치룰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자조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일린의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자궁적출 수술을 받기로 합니다. 1시간 45분 동안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아일린. 그녀는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 오웰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여기 멋진 병실이에요. 1층이라 정원도 보이고요. 내 침대는 창가에 있진 않지만 방향이 좋아요. 하지만 이 편지는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일린은 수술 도중 세상을 떠났고 편지는 그녀의 소지품과 함께 짐가방에 구겨 넣어졌다 뒤늦게 발견되었죠.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아일린이 떠나자 오웰은 미친듯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만큼 외로움도 커져만 갔는데 그 후 2년 동안 오웰은 방황하며 다시 자신을 지탱해줄 여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여자 4명을 선정한 후 1명씩 연이어 청혼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가끔씩 너무 절망적으로 외로워 친구들 수백 명이 있지만 그 어떤 여성도 나에게 관심을 갖거나 나를 격려해주지 않아 오웰은 토로했습니다. 난생 처음 오웰은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는데요. 아일린이 평소 당연히 해주던 일들을 스스로 맡게 됐기 때문이죠. 원고를 직접 타자로 치고 간단한 집안일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1년 만에 오웰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고 그는 요양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 시기에 동물농장이 큰 인기를 끌며 오웰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이 무렵 소니아가 오웰의 두 번째 아내가 되겠다고 나섰죠. 소니아를 오웰에게 소개해준 건 친구 시릴이었는데 당시 소니아는 시릴의 비서였습니다. 둘은 오웰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에 둘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죠. 소니아의 친구들은 그녀가 진심으로 오해를 사랑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에서는 소니아가 동물농장에서 나온 돈과 명예 때문에 그와 결혼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소니아의 행실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결혼 3개월 만인 1950년 1월 21일 오웰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소니아는 전남친이자 유부남인 루시안 프로이트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술집에서 남편의 부고를 듣게 되었죠.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소니아의 의도는 또 한 번 의심받는데요. 그러나 루시안의 진짜 내연녀 앤 더는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소니아의 진심을 옹호했습니다. 그 자리는 전혀 둘의 불륜 장소가 아니었고 소니아는 루시안에게 오해를 어느 병원으로 옮기면 좋을지 의논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앤은 지쳐서 루시안과 함께 집에 가고 싶었지만 루시안도 소니아의 고민을 듣느라 밤을 새웠다고 하죠. 그러다 중간에 소니아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오웰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그때 오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라고 하죠. 소니아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웰이 결혼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며 그녀는 남편의 유산을 전부 물려받게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 1984와 동물농장이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 팔렸으니 소니아는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막상 소니아는 매우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어 썩어 빠진 침대 위에서 세상을 떠났고 자기 장례식을 치를 돈조차 마련하지 못했죠. 비극은 오웰이 죽기 하루 전날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오웰의 회계사 잭 해리슨이었죠. 원래 오웰은 꽤 오랫동안 작가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계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다 1945년 출간한 동물농장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1947년 해리슨이 임원으로 있는 회계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해리슨은 오웰에게 그냥 회사 하나를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오웰의 저작권과 모든 인세를 관리하는 회사가 될 터였죠. 오웰은 그 말을 받아들여 1947년 9월 12일 회사 GOP를 설립했습니다. 해리슨은 따로 회계자문 수수료를 받는 대신 GOP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겠다고 했죠. 처음엔 해리슨은 GOP 회사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오웰의 병세가 심각해지자 갑자기 GOP 회사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웰이 해리슨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자신은 곧 죽을 수도 있고 경영 같은 것도 잘 모르니 해리슨에게 회사의 경영자가 되어 운영을 맡아달라 부탁했죠. 원래 회사의 경영자는 오웰과 소니아였지만 해리슨이 추가되어 총 3명이 된 것입니다. 그 뒤로도 해리슨은 여러 번 오웰의 병실도 찾았고 그때마다 소니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해리슨이 찾아왔을 때 소니아는 먼저 자리를 비웠고 그 순간 해리슨의 음침한 계략이 시작됐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오웰은 세상을 떠났고 아내 소니아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10,000파운드였는데 현재 가치로는 약 8억 원에 달했죠. 게다가 앞으로 회사에는 그 이상의 돈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동물농장의 판매량이 4배 넘게 뛰었고 1984도 최소 4만 파운드 넘는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 것이죠. 하지만 이때 소니아는 인생 최악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정신이 없던 소니아는 회사의 운영을 전적으로 해리슨에게 맡겨버린 것인데요. 그리고 자신은 오웰의 문학과 명예를 지키고 높이는 일에만 몰두했죠. 소니아는 UCL에 오웰의 자료보관소를 세우고 조지 오웰 도서의 사후 출판을 위해 글을 직접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녀의 행보는 회사 수익을 늘리는 마케팅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죠. 어느덧 오웰이 죽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소니아는 부유한 군인 마이클과 재혼했습니다. 그러자 해리슨은 갑자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웰이 죽기 몇 시간 전 소니아가 먼저 자리를 비웠던 그 찰나에 오웰이 회사 지분 25%를 자신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했죠. 소니아는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지 사실이 맞는지도 의심됐지만 이미 오웰이 죽고 재혼까지 한 마당에 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알겠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그녀가 저지른 두 번째 최악의 실수였죠. 1958년 해리슨은 소니아 몰래 의결권 75%를 독차지해버렸습니다. 이제 해리슨은 GOP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버렸죠. 해리슨이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법률과 행정 지식도 소니아보다 뛰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해리슨은 법정에서 소니아가 원한 결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나 마이클과 이혼했을 때 재산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아서 자신에게 GOP를 넘긴 것이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소니아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1965년 마이클과 이혼했을 때 그는 소니아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집을 사주었죠. 사실 해리슨은 경영사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부도 직전 기업을 사들여 흑자인 척 포장하고 주가가 최고일 때 자신의 주식을 전부 팔아치운 전력이 있었죠. 1969년 1984는 미국에서 8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동물농장 역시 비슷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해리슨은 소니아에게 영국의 세금 정책 때문에 남는 게 거의 없다며 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니아도 영국에 남아있으면 세금이 많이 뜯길 수 있으니 파리로 이사가라고 했죠. 소니아는 해리슨을 믿고 집을 팔아 파리의 허름한 집으로 옮겼습니다. 몇 달 뒤 해리슨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소니아는 회사 운영권이 아예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래도 그녀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큰 차이가 없을 거다 말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해리스는 조지 오웰 회사 주식을 멋대로 남에게 팔아넘겼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수수료를 부풀려 챙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자금으로 주식 투기를 해 엄청난 손실까지 냈죠. 1979년 소니아는 결국 해리슨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소니아는 암에 걸려 위독해졌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을 버티기 힘들다며 합의를 권했고 소니아는 결국 제대로 얻은 것 없이 소송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 비용을 떠안고 돈을 몽땅 잃게 되었죠. 한 달 뒤 소니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지 오웰과 그의 아내 아일린의 이야기는 대부분 책 조지 오웰 뒤에서에 수록된 일부 일화입니다. 이 책은 인물들의 행동부터 생각과 감정까지 세밀하게 기록해 마치 일기를 읽는 기분인데요. 책을 읽다 보면 조지 오웰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함께 역사 속에 가려졌던 아내 아일린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분명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아내처럼 가까운 이들보다 낯선 사람들에게 더 따뜻했던 조지 오웰, 그리고 그런 남편 곁을 끝까지 지킨 아내 아일린. 책에는 오웰의 수많은 불륜에도 불구하고 왜 아일린이 곁을 지켰는지, 그녀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더 자세히 담겨 있는데요. 조지 오웰의 아내 아일린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책 조지 오웰 뒤에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드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조지 오웰 뒤에서, 저자 애나 펀더.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